네. 오늘 우리가 이제 좀 같이 배울 내용은요, 이제 교과서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56페이지 하단에 있는 이제 위험과 수익에 관한 내용을 이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앞에까지 배운 내용들이 뭐 중개사 시험이나 뭐 이런 데 좀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고,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좀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들이 앞에 나온 뭐 수년제 가치라든지 내부 수익률이라든지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이런 개념들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위험과 수익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사실은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원래 이제 공부를 하려면 이건 완전히 수학적인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우리 뭐 요즘에 뭐 유명한 뭐 해외 헤지펀드들 뭐 이런 데들 이제 일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이 수학자거나 뭐 물리학 전공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헤지펀드 들어가서 이런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위험과 수익을 분석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수학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건 아주 고도의 이제 수학적 기법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저도 뭐 그런 것까지 정확하게 자세히 알지는 못하고요. 근데 일단은 이제 그래서 이제 경영학이나 경제학 쪽도 사실 뭐 좀 박사나 뭐 이렇게 좀 위 쪽으로 이제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사실 거의 이게 수학 공부하는 것 같은 수학이나 통계학이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뭐 사실 그런 내용들을 수업에서 뭐 다룬다는 거는 상당히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뭐 좀 기본적인 내용들, 뭐 책에도 좀 많이 써놨지만 이거보다 좀 더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만한 내용들, 그리고 중개사 시험에도 이런 기본 개념 정도는 나오거든요. 뭐 대단히 뭐 수학적인 계산을 하거나 뭐 이런 것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이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 보면 포트폴리오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것도 뭐 당연히 되게 어려운 내용이죠. 원래 수학적으로 따져보면. 근데 이제 기본 개념 정도 이해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론이라는 것은 뭐 어떤 투자를 할지 말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방법론을 배우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은 결국 크게 보면은 이제 수익과 위험, 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어떤 투자 안에 수익과 위험을 분석을 해서 이 투자를 할지 말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그냥 감으로 우리가 그냥 예전에 뭐 어떤 투자를 보통 뭐 동물적 감각으로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동물적 감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이제 근거를 갖고 이제 어떤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런 데이터들을 즉 숫자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수치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수학적으로 수치화를 하면 이게 뭐 평균 값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험이라는 것이 좀 어려운 표현인데 이 위험은 수익의 변동성 또는 변동 가능성을 이제 위험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럼 이때 이제 위험을 수치화하면은 이게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분산과 표준 편차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위험의 값을 수치화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어떤 A라는 투자안이 있고, B라는 투자안이 있고, C라는 투자안이 있습니다. 근데 A라는 투자안은 50%의 확률로 110의 수익이 발생하고, 또 50%의 확률로 90의 수익이 발생해요. 근데 B라는 투자안은 50% 확률로 뭐 150의 수익이 발생하고 또 50% 확률로 50의 수익이 발생하는 투자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C라는 투자안은 50% 확률로 200의 수익이 발생하고 또 50% 절반의 확률로 제로, 그러니까 0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투자안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투자안 중에 뭐를 이제 선택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일단 이때 이 세 가지 투자안의 수익과 위험을 한번 수학적으로 측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일단 평균값, 즉 수익을 분석을 해볼 때 평균값을 따져보면 이게 결국 50% 50%니까는 뭐
결국 이 평균값은 이제 산술 평균하고 똑같죠. 그러니까는 이제 A, B, C 모두 수익, 그 평균값은 똑같이 100이에요. 110과 90, 150과 50, 200과 제로를 평균을 하면 다 똑같이 평균값은 100이죠. 즉 수익의 측면에서는 A, B, C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의 측면에서는 똑같은 투자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차이는 뭐에서 발생하느냐? 이 편차죠. 그러니까 수익의 변동 가능성이 다 다르잖아요. 수익의 변동성이. 그러니까 A는 수익의 변동성이 작고, B는 그보다 좀 더 크고, C는 아주 큰. 이렇게 세 가지가 수익의 측면에서는 평균값은 똑같지만, 변동성, 편차가 이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의 측면에서는 A보다는 B가 크고, 왜냐하면 위험을 우리가 수익의 변동 가능성, 변동성이라고 정의를 했으니까, 위험의 측면에서는 A보다는 B가 크고, C가 이제 위험이 가장 큰 이런 투자안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면 아 이게 위험이 C가 제일 크구나라는 것은 이제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그럼 얼마나 큰지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산하는 게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이제 분산과 표준 편차의 값이 그 표준 편차입니다. 이게 이제 왜 분산과 표준 편차를 사용하냐면 이걸 만약에 단순 편차로 계산을 하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평균가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110은 플러스 10이죠. 그리고 90은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리고 이 150은 플러스 50이고 50은 마이너스 50이죠. 그리고 200은 플러스 100, 제로는 이제 마이너스 100이에요. 그럼 이걸 단순 편차로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그냥 더하기 빼기가 이제 상쇄가 되잖아요. 그럼 세 가지 편차는 모두 0이 되죠.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단순 편차로 계산하면 차이가 안 보이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쇄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분산을 배우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그냥 더하면은 이제 상쇄가 되니까 여기다 이제 제곱을 해서 더하는 거죠. 제곱을 해서 더합니다. 그러면은 뭐 10의 제곱, 마이너스 10의 제곱하면 100 하니까 200이 되겠죠. 이게 이제 A 투자안의 분산값이고 B 투자안은 뭐 50의 제곱, 마이너스 50의 제곱 하면은 뭐 2500, 2500 하면 5000. 네, 그 분산 값일 거예요. 그리고 C 투자는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이니까는 만 하면은 2만이죠. 분산 값이 2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A보다는 B가 위험이 크고 B보다는 C가 위험이 더 크다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게 제곱을 해서 더하니까 실제 위험의 차이보다 더 과장되게 커지잖아요, 편차가. 그래서 이거에다가 이제 표준 편차라는 개념은 여기다 루트를 씌우는 거예요. 루트를 씌우면, 그러니까 루트, 예를 들어서 100은 10의 제곱이 100이니까 루트 100은 10이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루트 1만은 100의 제곱이니까 만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100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숫자를 이제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맞겠죠. 왜냐면 제곱을 해서 더했으니까 실제 위험의 크기는 여기다 루트를 씌운 게 될 거야. 근데 이제 이거 뭐 당연히 우리가 손으로 계산 못 하잖아요. 뭐 재무용 계산기나 이런 거 통해서 뭐 계산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이런 개념 정도, 이게 분산과 표준 편차를 이 투자의 위험을 측정할 때 쓰는구나라는 이제 개념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경우처럼 A라는 투자안이 있고, B라는 투자안이 있고, C라는 투자안이 있는데, 세 가지의 수익은 같습니다. 근데 위험은 B가 크고, 최종적으로 C가 가장 커요. 그럼 이랬을 때,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투자할 것이냐, 어떤 것을 선택하는 의사결정을 할 것이냐, 그게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다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의 성향이 예를 들어서 위험 혐오형, 그러니까 위험을 회피하고 위험을 혐오하는 이런 투자자라면 이 세 가지 중에 A를 선택하겠죠. A를 선택할 텐데 꼭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위험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위험을 추구하고 위험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은 C를 선택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일종의 도박 성향이 강한 이런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는 뭐 쪽박을 찰 수도 있지만
더 큰 수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A, B, C 중에서 이런 분들은 C를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모든 투자자들을 이렇게 뭐 정규 분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이제 통계를 내보면 한 뭐 대부분이 이제 위험 혐오형 투자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양쪽 끝단에 있는 극단적인 분들이 이제 위험 선호형 투자자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투자론이나 아니면 경제학도 이제 이성적인 그 투자자나 이성적인 소비자, 그러니까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을 전제로 해서 경제학이 이제 그 논리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투자의 측면에서는 위험 선호형 투자자보다는 위험 혐오 투자자를 전제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리들이 이제 전개가 돼요. 그래서 위험 혐오, 즉 투자자가 위험을 받아들이는 태도나 성향이 각각 다르고 이 경우에 이제 위험 혐오형 투자자가 있고 위험 선호형 투자자가 있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위험 혐오형 투자자를 전제로 한다. 그럼 위험 혐오형 투자자는 이 똑같이 수익이 똑같은 평균값이 똑같은 ABC 중에서는 그 분산, 즉 위험이 가장 작은 A를 내 선택한다. 뭐 이런 내용 정도를 이해를 하시고 이 책을 보시면 그래도 상당 부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위험과 수익의 관계에서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위험이란 예상된 결과와 실현될 결과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 그리고 이게 수익의 불확실성 또는 수익의 변동 가능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을 측정하는 이제 척도로서 수학적 개념인 분산 또는 표준 편차를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본 것처럼 어떤 투자한들의 평균값과 이제 분산값, 이게 두 가지 요인으로 투자를 할지 말지 판단하는 모델을 평균 분산 모형이라고 합니다. 평균 분산 모형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를 위험 혐오형 투자자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이 평균 분산 모형에서 평균, 즉 수익은 높을수록 선호가 되겠죠. 그리고 분산, 위험값은 이제 낮을수록 선호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뭐 위험의 정도가 뭐 투자한들마다 똑같다라고 하면 당연히 수익, 즉 평균값이 높은 걸 선택할 거고요. 네, 지금 본 것처럼 ABC 사이의 그 수익이 평균값이 똑같다. 그러면 위험이 가장 낮은 것을 선택한다. 근데 그거는 위험 혐오형 투자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제 이런 정도는 중개사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거에서 항상 전제가 있는 거죠. 위험 혐오형 투자자를 전제를 할 때, 뭐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 그게 사실 정확한 답이 됩니다. 만약 이게 전제가 안 나오면 그 중개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복수 정답이나 뭐 그런 정답에 대한 시비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위험 혐오형 투자자 그리고 뭐 위험 추구형 투자자 그리고 뭐 위험 중립형 뭐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각각의 경우 어떻게 이제 뭐 각각의 경우가 어떻게 이제 그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좀 자세하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먼저 위험 혐오형 투자자를 보시면요. 그러니까 위험 혐오형 투자자는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한 중에 덜 위험한 쪽을 선택한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인간의 본성이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대부분이 이제 투자자들이 위험 혐오형 투자자에 속하고, 그러니까 이런 위험 혐오형 투자자들이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주로 이제 리스크도 낮고, 그러니까 위험과 수익은 보통 비례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위험이 낮으면 당연히 수익도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저위험, 저수익 이런 자산을 이제 선택하게 될 것이고요. 위험 혐오형 투자자들은. 반면 위험 추구형 투자자들은 고위험, 고수익 이제 그런 자산을 투자 상품을 선택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게 복잡하게 왜 위험 혐오형 투자자가, 이런 저위험 저수익 또는 위험 추구형 투자자가 고위험 고수익 이 자산을 선택하는지 이런 것도 막 복잡한 수식이나 그래프 통해서 막 증명하고 이런 내용도 사실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뭐, 깊이 있게 볼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뭐 결론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위험 혐오형 투자자는 이제 낮은 위험, 그 대신 낮은 보상, 낮은 수익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위험 혐오형 투자자라고 해서 전혀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험 감수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나 수익이 있거나 또는 위험을 회피할 수 없는 그런 회피할 수 없는 위험인 경우에는
위험 혐오형 투자자도 기꺼이 이를 감수하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투자라는 것 자체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투자라고 정의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걸 위험을 얼마나 감수하느냐의 문제지, 위험 혐오형 투자자도 어쨌든 투자를 한다는 점에서는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는 것인데, 다만 위험 추구형 투자자, 위험 선호형 투자자에 비해서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정도가 이제 낮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위험 혐오형 투자자가 투자를 하려면 그에 따라서 수익률이 충분히 높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험 선호형 투자자는 약간 수익이 높아져도 충분히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하는데, 위험 혐오형 투자자가 굳이 이 위험성이 있는 투자를 한다라면 아주 수익률이 높게 이제 기대가 될 때, 그럴 때 이제 투자를 한다라는,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그림을 보시면요, 이게 이제 중개사 시험에도 이런 그림이 아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면은 이 그림이 가로축은 위험의 크기를 얘기하고요. 어떤 투자하는 위험의 크기를 얘기하고, 세로축은 이제 투자자가 요구하는 요구 수익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죠.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은 이제 어떤 투자안의 객관적인 수익률이고,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은 투자자가 주관적으로 요구하는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가 주관적으로 요구하는 수익률은 위험에 비례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에 따라서 투자자가 요구하는 요구 수익률도 커져요. 이거는 뭐 투자자의 성향과 상관없이 위험과 요구 수익률은 비례합니다. 비례하는데 그 비례하는 모양이에요. 지금 본 이 그림처럼 위험 혐오형 투자자라면 위험이 증가하는 것보다 요구 수익률이 더 크게 증가해요. 이게 지금 뭐 화살표의 폭이나 이런 게 조금 그 정확치 않은데 이 그림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양으로 나타나죠. 그 얘기는 위험이 똑같이 한 단위가 증가했을 때 위험이 크면 클수록 요구하는 수익률이,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더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이렇게 가파르게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반대로 위험 추구형 투자자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한 중에 높은 수익률을 획득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오히려 더 위험한 쪽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위험 추구형 투자자고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고위험, 고수익 자산을 선호하게 되고, 이 아까 본 이 그림에 보면요. 그림 1-3에 보면 이 경우에 위험 추구형 투자자는 이 그림의 모양이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똑같이 위험이 늘어날수록 수익률도 늘어나는 것은 똑같은데 당연히 위험과 수익은 비례하니까. 근데 아까 위험 혐오형 투자자는 이게 가파르게 우상향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위험 추구형 투자자는 완만하게 우상향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똑같은 한 단위의 위험이 증가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위험이 증가할 때마다 위험 혐오형 투자자는 위험을 너무 싫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요구하는 수익률이 더 크게 요구가 높아진다 이런 뜻이고요. 반면 위험 추구형 투자자는 일종의 스릴을 즐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험이 늘어나도 오히려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감수하는 그 위험을 충분히 본인이 감수를 하고 그에 따라 요구하는 수익률은 전보다 낮게만 증가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수익률은 당연히 증가를 해야죠.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수익률도 증가하는데 그 위험 회피형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보다는 적게 증가해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 이 그림 정도는 그냥 한번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험 혐오형 투자자의 위험과 요구 수익률 관계는 이렇게 가파르게 우상향하지만 위험 추구형 투자자의 위험과 요구 수익률 관계는 이렇게 완만하게 우상향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요구 수익률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59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본 내용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면 위험이 클수록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도 상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험과 수익률은 상쇄 관계에 있다. 뭐 트레이드 오프 관계, 보통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고, 투자자의 성향과 관계없이 모든 투자자는 위험 부담이 크면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고 위험 부담이 작으면 낮은 수익률을 요구한다라는 것은 다 공통적입니다. 다만 그 요구하는 수익률의 정도가 이제 투자자의 성향마다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공부했었던 것을 이제 다시 이제 기억을 되살려 보면요. 투자에 있어서의 수익이라는 것은 결국 투자를 함에 따른 보상이나 대가를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라는 것은 현재 확실성을 포기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선택했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그 보상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를 포기하고 미래를 선택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보상이 하나가 있고요. 이걸 이제 순수한 시간 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위험에 대한 보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성을 포기하고 불확실성을 선택했으니까 이제 위험에 대한 보상. 결국 이제 투자자의 수익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제 보상으로서 요구하는 요구 수익률도 시차 보상을 의미하는 무위험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위험률은 국채 수익률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나라에 돈을 빌려주고 우리가 이자를 받잖아요. 근데 나라에 돈을 빌려주면 나라에서 내 돈을 떼먹을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라에 돈을 빌려줬을 때 원금만 받진 않잖아요. 이자를 받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 아무런 위험을 부담하지 않아도 내가 그 벌어들일 수 있는, 1년간 벌어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수익률, 최저 수익률을 뜻합니다. 근데 그런 무위험 수익률은 내가 주관적으로, 투자자가 주관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국채 수익률이 매달 이제 뭐, 매일 이렇게 바뀌어서 이제 공시가 되잖아요. 뭐 3점 몇 프로에서 뭐 3.2% 됐다가 뭐 떨어졌다가 이렇게 계속 바뀌는데 그런 것처럼 결국 이 무위험률은 객관적으로, 시장에서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위험에 대한 보상이 있죠. 위험에 대한 보상. 근데 이 위험 보상이 우리가 잘 아는 위험 회증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 대상이나 또는 내가 돈을 빌려준다 했을 때 그 상대방이 내 투자금을 잘 되돌려 줄지 아니면 나한테 돈 빌려가서 이걸 잘 갚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위험률로 계산을 해서 이제 이것을 요구 수익률에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 할증률은 투자자 또는 이제 돈을 빌려주는 대출자가 주관적으로 결정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한번 예시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것도 이제 내가 어느 은행 찾아가느냐에 따라서 금리가 다 다르거든요. 그 금리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에서 나를 바라보는 위험률과 신한은행에서 나를 바라보는 위험률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만큼이 금리 차이로 반영이 됩니다. 크게 차이는 안 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투자자나 대출자가 이 리스크 프리미엄은 주관적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투자자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투자자는 요구 수익률이 높은 사람도 있고 어떤 투자자는 요구 수익률이 낮은 사람도 있고 이게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이 위험 프리미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바로 뒤에 나오는 뭐 피셔 효과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요구 수익률은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예상된 인플레이션율, 물가 상승률만큼이 또 요구 수익률에 더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이제 돈을 빌려줄 때도 물가가 1년 동안 상승을 하면 그만큼이 이제 사실 실제 수익률에서 깎이는 거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5% 대출 금리로 돈을 빌려줬는데 1년 동안 물가가 10%가 올랐다 그러면 사실은 내가 5% 수익이 아니라 마이너스 5% 손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물가 상승률을까지 반영을 해서 대출 금리도 결정을 해야 되고 요구 수익률도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무위험 수익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와 있죠. 그래서 미래 기대되는 수익이 발생이 확실한 경우, 즉 위험이 전혀 없는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뜻하고요. 그래서 위험이 전혀 없는 순수한 시간 가치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부가 발행하는 국공채, 실질 금리, 뭐 이런 것들이 무위험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1금융권의 정기예금 금리도 사실상 무위험률에 가깝다라고는 보죠. 근데 가깝지만 이게 뭐 당연히 위험의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똑같은 조건에서 국고채 금리가 뭐 우리 국민은행 금리 예금 금리보다는 낮죠. 아주 미세하겠지만 낮아요. 당연히 위험이 어쨌든 위험의 차이는 있으니까 그게 이제 실제로 시장에서 반영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무위험률의 크기는 개별 투자 대상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일반 시장 경제 상황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화폐의 수요와 공급 이런 것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뭐 통화량을 많이 뭐 정부에서 통화를 많이 찍어냈다. 그래서 화폐 공급이 막 늘어난다. 그러면은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장 금리가 떨어지듯이 이 무위험률도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시중에서 이제 통화량,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화폐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무위험 수익률, 지금 보는 국채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시중은행의 지불 준비율이나 쿨금리가 인상되면 시장 이자율이 상승하고 무위험률도 상승하게 됩니다. 이게 제가 그 저번에 그 감정평가론 수업을 할 때는 요거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지불 준비율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여기 한번 요거 하나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통화량이 늘어나는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통화량이 늘어나는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통화량이라고 하면 통화량이 늘어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그럼 뭐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자산 가격도 오르고 뭐 이런 식의 영향을 이제 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통화량이 어떤 식으로 늘어나는지 이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이해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언뜻 그냥 생각하면 한국은행에서 뭐 조폐공사를 통해서 돈을 찍겠죠. 그러니까 돈을 찍어내면 그것이 시중의 통화량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예, 일단 이 그림을 보면요. 어떻게 이제 통화량이 늘어나냐면요. 일단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돈을 찍어요. 그래서 1억 원이 누군가 이제 예금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은행에 들어가면 이 은행에서 이 예금을 통해서 대출을 하죠. 근데 이제 대출을 할 때 이 예금 전체를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은 은행에서 이제 놔두고 나머지를 대출하죠. 이걸 우리가 지불준비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예를 들어서 은행의 지불준비금이 10%다라고 하면 1억 원 중에 1천만 원은 은행에 놔두고 9천만 원을 대출을 해줍니다. 그럼 이 대출이 9천만 원이 이제 시중에 흘러가면 이 사람들이 이걸 또 9천만 원하고 거래를 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9천만 원을 대출받은 사람이 9천만 원으로 어떤 물건을 사요. 그러면은 이 물건을 판 사람이 이 9천만 원을 받아서 또 은행에 예금을 합니다. 그럼 9천만 원이 들어오죠. 그럼 여기서 지불 준비율이 10%다라고 하면 이 중에 이제 900만 원이 빠지고 8,100만 원을 또 대출을 해줘요. 그리고 이게 다시 또 거래를 통해서 8,100만 원이 다시 은행에 들어오고 이게 또 10% 남겨두고 또 대출해주고 이게 이제 무한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한국은행에서 처음 찍는 통화는 이걸 본원 통화라고 하죠. 근데 본원 통화가 1억 원인데 그럼 최종적으로 시장에서 통화량이 얼마가 늘어나느냐 이걸 통화 승수라고 해요. 그때 이제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통화 승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지불 준비율에서 이제 본원 통화를 지불 준비율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찍어낸 게 1억 원이고 지금 지불 준비율이 은행의 지불 준비율이 10%니까 0.1로 1억 원을 나눠주면 이게 10억 원이 됩니다. 이것도 우리 사실 고등학교 때 배우는 수학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억을 찍었을 때 통화 승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통화량이 10억으로 늘어나는 것이고, 그럼 만약에 지불 준비율이 5%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1억 원을 받아서 500만 원만 남겨두고 9,500만 원을 대출해 준다라고 하면, 그러면 통화량이 20억이 되죠. 그러니까 1억 찍었을 때 20억이 되고, 근데 반대로 지불 준비율이 20%다. 라고 하면 1억을 한국은행에서 찍었을 때 시중에서 늘어난 통화량은 0.2로 나눠주니까 그러면 이제 5억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불준 비율을 높이고 낮춰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게 예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경제학 공부할 때만 해도 그 중앙은행이 시중에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그, 그 수단으로 지불준 비율 정책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지급준 비율. 근데 이게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여러 가지 금융 자유화 이렇게 돼서 지급준 비율을 뭐 정부에서 강제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제도가 없어졌어요. 저도 예전에 공부하던 게 그냥 계속 생각이 나서 아직도 있나 했더니 지금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약간 근데 이제 은행 자체적으로 아마 뭐 지급 준비율이라는 게 뭐 자체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겠죠. 당연히 전체를 다 대출해 주지는 않을 테니까. 근데 이제 일단 은행은 기본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목적의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지불주 비율을 이제 강제하지 않는다라면 최대한 이제 대출을 많이 해주는 쪽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의사결정을 할 거예요, 은행에서는. 그럼 당연히 똑같이 돈을 찍어도 시중에서 통화량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구조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뭐 제가 그, 네, 그 예전에 어, 감정평가론 수업에서는 이거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광의 통화량 이게 M2거든요. M2라는 게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2년 미만의 정기예금 들어간 것도 다 광의 통화량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광의 통화량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증가 속도를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오르고 있어요. 대충 봐도 86년에는 한 47.9조였는데 지금은 뭐 25년 기준으로 한 4,400조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뭐 40년 가까이 동안에 한 100배가 늘은 거죠. 그 통화량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늘은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게 이제 10년에 한 두 배, 세 배, 뭐 이 정도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 화폐 가치를 이제 떨어뜨리는 그런 쪽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결국 그 반대급부로 자산 가격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뭐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10년 동안 자산이 두 배가 오르는 게 그러니까는 정상인 거예요. 자산 가격이 두 배보다 못 오르면 그거는 사실상 손해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보는 게 맞죠. 사실 이런 걸 보면. 왜냐하면 화폐 가치가 그만큼 이제 빠르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다 공통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야. 화폐를 막 찍어내는 이런 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원래는 이제 통화량이 우리가 통화주의 경제학에 따르면 이게 M2, 즉 통화량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과 실질 물가 상승률, 그 생활 물가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합한 값과 통화량 증가율이 같은 게 맞다. 이렇게 보통 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몇십 년 데이터를 보면은 통화량 증가율이 이제 매년 12.4% 정도 증가를 했는데 경제 성장률은 5.4%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3.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합친 것보다 통화량 증가율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통화량을 많이 찍어내도 통화량이 많이 늘어나도 생각보다 소비자 물가가 그렇게 오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이 통화량의 증가가 경제 성장률에 그대로 이제 전가가 되면 가장 베스트겠죠. 근데 경제 성장률에 기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이 보통은 이제 그냥 소비자 물가에 전가가 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통화량 증가율이 여기서 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 딱 보면은 경제 성장률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고 그게 아니면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럼 흘러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결국 자산 시장으로 흘러나간다라고 우리가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결국 통화량을 증가시켰을 때 자산 시장으로 이제 흘러가고 자산 가격을 높이고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은 이 그래프가 결국 그 뭐죠? 그 물가를 올리는 것보다는 집값이라든지 자산 가격, 즉 통화량 증가율이 자산 가격 증가율하고 굉장히 그 비슷하게 움직이는 모양이 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어 우리가 이제 통화량이 뭐 당연히 앞으로도 늘어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자산 시장에 이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당연히 자산 시장에는 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뭐 그 측면만 본다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자세히 좀 알아보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감정평가라는 수업에서는 요 내용들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네, 여기서도 이제 좀 요 중요한 뭐 핵심적인 내용만 한번 우리 투자론 수업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왜 지금 나왔냐면은 지금 요 책에 지불 준비율 제도 뭐 이런 게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 지불 준비율. 근데 이게 예전에는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예를 들어 금리 결정하듯이 강제하는 뭐 그런 수단으로 썼었는데 이제 요즘은 그걸 약간 뭐 자유화해서 이제 강제 수단은 폐지를 했다. 뭐 그런 거 정도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시중은행의 지불 준비율이나 뭐 콜금리나 뭐 정책금리나 이런 것들이 인상이 되면 시장 이자율이 상승하고요. 당연히 국채금리 뭐 이런 것도 상승을 하고 당연히 시장금리에 이제 그 단계적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험 할증률인데요. 위험 할증률은 그 투자자로서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커짐에 따라 투자자가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수익률을 뜻하고요. 그래서 대상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에 대한 보상, 대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투자 분석을 할 때 위험, 리스크 프리미엄, 위험 할증률은 보통 이제 아까 우리가 뭐 공부했었던 뭐 그 수익률의 표준 편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위험 할증률로 보통 써요. 근데 이제 사실 그것도 뭐 그게 딱 정확한 할증률이냐라고 우리가 뭐 얘기를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표준 편차, 그 위험 표준 편차 계산을 해서 그걸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에 이제 붙여서 이제 투자에 대한 분석을 하고는 합니다. 예. 뭐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런 시장에서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무위험률은 투자자의 주관적 성향과 관계없이 상관없지만 위험 할증률은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나 성향에 따라 반영되는 정도가 각각 다르다라고 합니다. 즉, 위험 할증률은 투자자가 주관적으로 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위험에 대해서 위험 혐오형 투자자는 위험 할증률을 높게 잡겠죠. 근데 위험 추구형 투자자는 같은 위험에 대해서도 비교적 위험 할증률을 낮게 잡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 위험 혐오형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위험 추구형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위험 혐오도가 클수록 요구 수익률선의 기울기는 더 가팔라지고 아까 본 것처럼 위험 혐오형 투자자들은 요구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의 그 그림이 이렇게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렇게 위로 가팔라지잖아요. 근데 이게 위험을 혐오하는, 그러니까 위험을 혐오형 투자자 중에서도 위험의 혐오도가 각각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험 혐오도가 더 크고 더 깊이 하면 할수록 이 요구 수익률선이 더 이렇게 가파르게 우상향하는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예상된 인플레이션 할증률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빙 피셔라는 이제 경제학자분이 뭐 이런 걸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피셔 효과라고 하는데 요구 수익률은 지금 본 무위험률에 이제 위험 할증률을 더하고 여기에 이제 인플레이션, 이제 물가 상승률까지 이제 더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요구 수익률이 결정이 됩니다. 물론 이제 만약에 디플레이션이 예상이 된다, 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이럴 경우에는 그 디플레이션, 그 할인율만큼을 이제 빼주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디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인플레이션, 예상되는 인플레이션 할증률을 더해서 이제 요구 수익률을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좀 주의할 게 이거는 중개사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 요구 수익률을 결정할 때 그러니까 그 투자 대상 자체 부동산의 그 연간 상승률, 이런 것들이 또 주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럴 경우에는 그 대상 부동산 자체의 가격이 연간 상승하는 기대되는 상승률만큼을 요구 승률에서 빼줘야 됩니다. 여기 이제 예시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시장에서 무위험률이 2%, 대상 투자의 위험 할증률이 3%, 그리고 1년간 인플레이션율이 3%로 예상되고 대상 부동산 자체가 가격이 연간 2%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된다라면 투자자의 요승률은 2 더하기 3 더하기 3에서 2를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해당 부동산이 2% 상승한다라고 하면 요만큼을 빼줘야 이제 요구수익률이 됩니다. 근데 만약 대상 부동산 자체의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2% 하락할 것이 예상된다라고 하면 요구수익률은 10%가 됩니다. 즉 2 더하기 3 더하기 3에 이제 하락하는 것이니까 그만큼은 더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얘기는 어떤 투자 대상 부동산이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 그만큼 요구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얘기고요. 반면 앞으로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면 그걸 반영을 해서 요구 수익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 수익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투자를 통해서 뭐 쉽게 말하면 임대료 딱 임대료 생각하시면 되죠. 임대료를 이제 받으면 뭐 그걸 갖고 요구 수익률 같은 걸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이 투자 부동산이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고 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오른 만큼은 임대료를 덜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가격이 앞으로 매년 2%씩 상승할 것이다라고 하면 투자자는 굳이 요구 수익률 6%일 필요 없이 그냥 요구 수익률 8%일 필요 없이 그냥 6%만 받아도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부동산의 가격이 연간 2%씩 하락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때는 8%가 아니라 2% 더해서 10%, 그러니까 임대료도 한 10% 정도를 받아야 똔똔이 되죠. 그래서 이제 요구 수익률 결정할 때 가격이 이제 내려갈 것이다라고 하면 그걸 더해주고 올라갈 것이다라면 그만큼 빼주고 뭐 이런 식으로 결정합니다. 이거는 그 중개사 시험에서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실제 이런 자료가 주어졌을 때 뭐 요구 수익률 몇 퍼센트로 계산하고 그에 따라서 뭐 투자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뒤에서 한번 우리가 계산 문제 풀어볼 때 그것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위험과 수익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선을 요구 수익률 선이라고 하고요. 아까 우리가 본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 선은 이제 가로축이 위험이고 세로축이 수익률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가파르게 우상향하는 그런 모양으로 나타날 것이고요. 이때 이제 이걸 구분해서 보면 뭐 요거만큼이 이제 무위험률이고 이렇게 상승하는 비례해서 상승하는 부분이 위험 할증률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처럼요. 위험에 대한 혐오도가 크면 클수록 1, 2, 3으로 갈수록 혐오도가 더 크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게 더 가파르게 우상하는 모양으로 나타날 것이고요. 그 얘기는 결국 혐오도가 크면 클수록 요구하는 그 위험 프리미엄이 더 높아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저도 뭐, 이런 것까지 굳이 뭐, 이 책에 담아야 되나 싶은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그 중개사 시험 이제 기본서에 이런 표들이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저도 여기에 넣어봤습니다. 책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위험의 분석과 관리해서 평균 분산 모형이 나오는데, 요건 조금 중요한 내용이라서 요거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